자꾸 이렇게 찾아오는 거 주거 침입이에요. 주거 침입죄는 가족 간에도 충분히 성립될 수 있는 거 모르셨죠? 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니? 그러니까 조심하시라는 거잖아요. 여기 집 주소는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자식 사는 집 주소 좀 알면 안 되니? 네가 하도 안 알려주니까 등본 떼고 알아봤다. 너 연락이 안 되니 찾아온 거야, 걱정돼서. 그냥 전화를 하시죠. 전화를 안 받으니 찾아온 거 아니냐? 이제 주소도 아셨으니 자꾸 찾아오시게요? 저희 이러는 거 불편해요. 내가 여기 와봤자 1년에 한 번밖에 더 오겠니? 그것도 빈손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너네 먹을 반찬 싸들고 잠깐 와서 차 한잔 하는 것도 싫은 거냐? 자고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꾸 연락도 안 하고 오시는 게 저희가 불편해서 그렇죠. 너네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집 연락 안 하고 갔던 적 딱 한 번이었다. 그 한 번이 싫어서 여기로 이사까지 온 거야? 내가 너네 집 주소 아는 게 그렇게 싫어? 그 일 있고 와이프가 화가 많이 났어요. 이사도 그래서 온 거고, 주소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아내가 신신당부해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너넨 나를 바이러스 취급하는 거야? 사돈네는 너네 집에서 애도 봐주고 한다며? 그야 장모님은 아내가 편애하니까요. 아무튼 엄마가 이 집 주소 아는 거 와이프가 알면 또 이사 가자고 할 거예요. 그니까 빨리 돌아가시고 이 집 주소 모르는 척 해주세요. 근데 대체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벨 눌러도 인기척이 없길래 혹시 몰라 손주 생일 눌러봤지. 너는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나올 생각을 안 하니? 인터폰 고장 났니? 고장 안 났어요. 여튼 빨리 돌아가세요. 한 번만 더 이렇게 주소 알아보시고 비밀번호까지 눌러서 들어오시면 그땐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경기도 외곽에 사는 한영욱 할머니. 한씨 할머니는 이날 이사간 아들의 집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집 주소를 아들이 알려줘서 들어온 건 아니었습니다. 한씨는 아들에게 연락했지만 하도 연락이 안 됐고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아들이 집 주소도 알려주지 않아서 결국 동사무소에 가서 등본을 발급받아 아들의 집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날은 날이 무더운 일요일이었기에 분명 아들이 집에 있을 것이라 한씨는 생각했습니다. 한씨는 아들의 집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까지 확인했는데 벨을 눌렀을 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씨는 그냥 돌아갈까 하다가 뭔 일 생긴 거 아닌가 싶어 비밀번호를 눌러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생일을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더 시도해보자는 생각으로 손주 생일 4자리를 눌렀는데 띠리릭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한씨는 비밀번호를 맞춘 것에 스스로 잠깐 신기해했습니다. 그렇게 문을 열자마자 바로 앞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한씨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은 이날 사실 집에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는 잠깐 근처 놀이터에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들은 띵동하는 벨소리에 누군가 싶어 인터폰으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엄마의 얼굴을 확인했지만 아들은 바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계속 문을 열어주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인기척이 없으면 한씨가 그냥 돌아가겠지 생각했지만 계속되는 벨 누르는 소리에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계속 집에 없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았는지 엄마가 비밀번호를 맞추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한씨와 아들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곤란한 표정에서 갑자기 환한 표정을 지으며 한씨를 쏘아붙였습니다. 그러고는 며느리와 손주가 이제 곧 들어온다며 한씨를 내쫓기 급급했습니다. 한씨는 이런 아들의 태도가 자신을 마치 바이러스 취급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씨 할머니는 비참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한씨 할머니와 아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씨는 어린 시절 외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 시절 한 씨의 부모님은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한 씨의 부모님은 제법 큰 땅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작물들을 직접 재배하며 오나 미녀의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한 씨는 지금도 이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세상이 발전하지 않았지만 이때는 지금 있는 편리한 제품들이 없어도 한 씨는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언니 오빠들과 같이 노는 것이 너무 좋았고 초저녁이 되면 먹는 고구마 감자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후 한 씨의 부모님은 딸들에게는 국민학교까지만 교육을 시켜줬고 아들들에게 몰아서 지원해줬습니다. 한 씨네는 집안에 남자 형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들어갈 돈이 많았는데 한 씨와 언니는 그렇게 국민학교를 졸업하고는 부모님의 일을 계속 도왔습니다. 한 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한 씨의 어머니는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딸들은 출가외인이라며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씨는 고향을 떠나 중매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 씨는 그래도 하나뿐인 언니와 셋째 오빠가 머무는 곳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고도 형제들과 종종 왕래를 했기에 한 씨는 결혼 당시 그렇게 많이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한 씨는 다행히 아무것도 없이 왔다고 구박하는 시어머니를 만나지도 않았고 한 씨의 남편은 무뚝뚝했지만 그래도 나름 다정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조금씩 욱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이후 한 씨의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지고 남편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면서 한 씨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당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지금처럼 까다롭지 않았는데 한 씨의 남편이 욱해서 사장에게 조금 대들었다고 그날 당일 남편은 바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도 한 씨의 남편은 욱하는 성질 덕에 매번 직장에서 잘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한 씨는 이대로 가면 다 같이 굶어 죽겠다고 생각하고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제껏 농사를 제외하고는 일을 해보지 않았던 한 씨는 그렇게 새로운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찾은 일자리는 가발 공장이었습니다. 이 당시인 70년대는 가발 공장이 아주 많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가발이라는 것을 해외로 수출하면서 이 당시에 외화벌이의 1순위가 바로 가발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씨는 가발 공장을 다니며 저임금이었지만 그래도 돈을 벌어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때는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잘 지켜지지 않아서 고된 노동을 해야 했는데 일을 마치고 온 한 씨의 손가락은 잘 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우선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한 씨는 자식을 낳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후 한 씨는 계속 공장에 일을 다녔고 남편은 그래도 성격이 맞는 직업을 찾아 나름 꾸준히 일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은 늦은 나이에 한 씨는 아이를 임신했는데 임신 중간에 한 씨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한 씨는 어머니 같았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에 크게 괴로워하다 그만 첫째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한 씨는 한동안 힘들어했고 남편은 그런 한 씨를 위로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 완전히 상처가 아물지는 않았지만 한 씨는 점점 일상으로 돌아왔고 첫째를 유산한 지 3년이 지난 시점부터 한 씨는 남편과 이남 일녀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낳고 한 씨 남편의 욱하는 성격이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자식들이 떼를 쓰거나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항상 자식들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한 씨가 사는 빌라는 방음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았는데 매일 소리 지르는 남편 때문에 한 씨는 주변 빌라 사람들을 보기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화 좀 줄여요. 그러다 화병 나겠어요. 최근에 뉴스 보니까 오히려 화내면 스트레스가 더 쌓인다던데. 화가 나는 걸 어떡해? 한 씨의 남편은 자식들에게 폭력을 쓰진 않았지만 가끔 분에 못 이겨 물건을 집어던지기까지 해서
한 씨는 그런 남편으로부터 자식들이 다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그런 남편을 닮아 점점 욱해지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갈수록 한 씨의 남편은 더욱 예민해졌고 그런 성격으로 매일 스트레스를 받다 결국 지병으로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씨는 남편이 욱하는 성격 빼고는 다 좋았기에 그렇게 떠나간 남편을 한동안 그리워했습니다. 한 씨의 시어머니는 꽤 많은 재산을 남편에게 물려줬는데 남편은 그 재산을 모두 아내에게 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씨는 자식들도 이미 성인이 되었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쉬어봤자 할 게 없었던 한 씨는 계속 일을 다녔습니다. 한 씨는 가발 공장을 다니다 중간에 두부 공장으로 일자리를 옮겼는데 일은 힘들었지만 운동도 되는 이 직장이 좋았습니다. 한 씨는 체격이 어느 정도 있고 건강한 편이었는데 같은 또래들이 힘들어하는 일도 도와주며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씨가 사별을 했다는 걸 알았던 공장 직원 간부가 점점 한 씨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던 동료가 한 씨에게 귀뜸했습니다. 언니, 저 사람이 언니 좀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은데? 머리는 다 벗겨지고 항상 느끼한 눈을 하고 다니던 그 직원 간부를 한 씨는 피해 다녔지만 그 간부는 한 씨에게 자꾸만 귀찮게 굴었습니다. 직원 간부는 갈수록 한 씨에게 직접적으로 자기를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데 한 씨는 참다 일을 하다 그 간부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할 일 없어?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일이나 해. 이 말을 듣고 간부는 한 씨에게 덤볐지만 두부들을 나르며 생긴 팔 힘으로 한 씨는 그 간부를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이후 그 간부는 한 씨를 자르려고 했지만 공장 내에서 워낙 평판이 좋았던 한 씨였기에 한 씨는 쉽게 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간부가 한 씨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한 씨는 그렇게 일하는 것도 행복했고 무엇보다 어디 딱히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는 점이 행복했습니다. 게다가 자식들이 하나둘 집에서 출가하며 독립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 씨를 괴롭히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한 씨의 셋째 오빠였습니다. 한 씨의 셋째 오빠는 부모님에게 재산을 물려받자마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욕심이 많고 야망이 넘쳤던 셋째 오빠는 큰 성공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말 그대로 현실이었습니다. 셋째 오빠는 하는 사업마다 모두 실패했고 결국 많은 빚까지 떠안았습니다. 자존심이 강해 이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셋째 오빠는 결국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셋째 오빠는 점점 말이 어눌해져 갔습니다. 그런 셋째 오빠는 한 씨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고 한 씨의 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한 씨에게 돈을 빌리러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한 씨의 남편은 이런 한 씨의 오빠에게 질려 화를 내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한 이후에 셋째 오빠는 한 씨의 집을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집에 한 씨의 남편이 없으니 점점 한 씨를 찾아 집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씨가 집에 없을 때는 집으로 돌아가면 좋으련만 계속 문을 두드리고 한 씨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 씨는 그런 오빠가 점점 창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씨도 오빠가 불쌍해서 돈을 잘 빌려줬지만 오빠는 빌려간 돈을 당연히 갚지 않았고 점점 한 씨의 집에 찾아와 돈을 요구하는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한 씨는 결국 셋째 오빠를 피해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씨의 언니가 그런 오빠에게 강하게 대응했지만 한 씨는 자꾸만 예전 시절 오빠의 모습이 떠올라 그렇게 모질게 대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돈을 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한 씨는 이사를 선택했고 셋째 오빠에게 사는 곳을 절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영호가 어디로 이사 갔어? 얼굴만 좀 보자. 이제 줄 돈 없어. 그간 빌려줬던 돈은 안 받을 테니까 술 끊으면 그때 다시 연락해. 한 씨는 그렇게 셋째 오빠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씨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셋째 오빠를 안 보고 사니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자식들은 대학을 잘 졸업해 첫째는 취직을 했고 얼마 안 가 둘째 딸은 취직하자마자 결혼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공부를 하겠다며 한 씨에게 용돈을 타며 생활했고 이후에 자취방을 하나 구해 거기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에게 한 씨는 보증금과 용돈 50만 원을 매달 보내줬습니다. 한 씨는 어릴 때부터 취직하면 지원은 없다고 자식들의 귀에 박히게 얘기했기 때문에 둘째 딸이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후 결혼한 첫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행히 사돈네는 한 씨와 비슷한 생각이었고 자식들도 천천히 돈 모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막내 아들은 처음에 자신만만하게 7급 공무원 준비를 시작했지만 점점 공부하는 기간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씨는 막내 아들이 자취하는 곳을 찾아가 청소도 해주고 냉장고에 반찬도 채워줬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니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주는 것도 1년이면 600만 원이고 5년이면 3천만 원이었습니다. 한 씨는 2주에 한 번씩 막내 아들 집을 찾아가다가 지쳐서 2개월에 한 번씩만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개월 만에 찾아간 막내 아들의 집은 난장판 그 자체였습니다. 집 좀 치우고 살아야지. 이게 돼지 우리 아니고 뭐야? 안 그래도 오늘 청소하려고 그랬어요. 이후 다시 2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한 씨는 막내 아들의 집에 찾아가서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집에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싶어 한 씨는 막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 비밀번호 바꿔놨니? 엄마 집 앞에 와 있는데. 엄마, 오실 때는 말하고 오셔야죠. 언제부터 올 때 말하고 왔다고 그래. 반찬 집어넣고 청소만 싹 해놓고 갈 테니까 비밀번호 알려줘. 하지만 막내 아들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듯 한 씨에게 오늘은 그냥 반찬을 밖에다가 놓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음부터는 집에 올 때 말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한 씨는 하는 수 없이 반찬만 놓고 집으로 향하려는데 반찬 하나를 안 주고 와서 다시 막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 씨가 다시 집에 도착했을 즈음 낯선 여자 한 명이 나와 문을 열고 반찬을 가져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 씨의 눈에 보인 사람은 틀림없이 여자였습니다. 아들은 집에 없었고 전화할 때도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분명 아들이 집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씨는 다시금 막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 너 여자친구 생겼니? 어떻게 아셨어요? 설마 집에서 만났어요? 아니, 반찬 하나 주는 거 빠뜨려서 다시 갔는데 여자가 문 열고 나와서 반찬을 들고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을 봤다. 실은, 네, 맞아요. 같이 공부하다가 만났는데 따로 살면 월세만 많이 나가니까 그냥 제가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지내자고 했어요. 얘는 공부하는 애가 연애도 모자라서 동거까지 하니? 그래서 합격은 언제 하려고? 한 씨는 이날 처음으로 막내 아들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아들도 그런 한 씨의 말에 화가 났는지 알아서 하겠다며 이제 청소도 반찬도 안 해줘도 된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아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주니 이 집은 거의 한 씨가 월세를 계속 쭉 내주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보증금의 월세 그리고 반찬도 가져다 바쳐 사실상 한 씨가 다 해주는데
이 모든 것들을 결혼도 안 한 여자친구와 같이 쓴다는 점에서 한 씨는 뭔가 손해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반찬 안 가져다 주면 너 뭐 먹으려고? 엄마가 주는 용돈은 월세 내면 다 나갈 텐데. 그러자 막내 아들은 청소는 안 해주는 대신 반찬은 가져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 씨는 그렇게 둘이 먹을 분량의 반찬을 해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딸은 지방 먼 타지에서 월세로 살고 있었고 도와줄 거 있냐고 해도 괜찮다고 말하며 한 씨의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반면 첫째 아들과 큰 며느리는 집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 씨는 큰아들 내외가 둘째처럼 월세로 시작했으면 했지만 둘은 그렇게 해서 돈을 언제 모냐며 한 씨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전세 자금 모을 때까지만 엄마 집에서 생활해도 돼요? 나는 상관없지만 새아가가 불편하지 않겠니? 엄마 집에 얹혀 사는데 저희가 그 정도는 참아야죠. 한 씨는 혼자가 편하긴 했지만 아들 며느리가 돈을 못 겠다는 말에 집에서 잠시 머무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며느리와 한 씨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한 씨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지만 꽤 오랫동안 혼자 살다 낯선 사람이 들어오니 집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처음에 한 씨를 살갑게 대하기보다는 낯을 많이 가려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 보내고 저녁을 할 때가 되면 나와서 한 씨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아들과 며느리는 한 씨의 집을 자기 집처럼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안 가질 거냐는 한 씨의 질문에 아들은 전셋집 구하게 되면 가질 계획이라 말했습니다. 어느 날은 한 씨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문을 열기도 전에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웬 소란인지 싶어 문을 열었더니 여자들이 옹기종기 마루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날 한 씨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는데 몸에 열이 좀 나서 집에서 쉬고 싶었습니다. 한 씨가 생각보다 일찍 오자 며느리는 조금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분들은 다 누구니? 제 친구들인데 한 명이 생일이라 조용하게 생일 챙겨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말과는 달리 한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마루에 걸려있는 플랜카드와 풍선들 그리고 난장판이 된 마루와 주방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잠시만 자리 비켜주실 수 있어요? 저 밑에 카페에서 저녁까지만 있어주세요. 아무리 며느리와 편해졌다고 한들 한 씨는 이날 그런 며느리의 말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괜히 자기가 일찍 와서 파티를 망친 것 같은 죄책감도 동시에 들어서 힘든 몸을 이끌고 알았다고 답하며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카페에서 쪽잠을 청하고 한 씨는 다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집은 정말 난장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한 씨는 며느리에게 한 소리를 해야 하나 싶었지만 같이 사는데 얼굴 붉히는 것이 싫어 조용히 집을 치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며느리는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다 치우셨어요? 제가 치우려고 했는데. 할머니는 목젖까지 차오른 말들을 꾹꾹 누른 채 괜찮다며 식사를 차릴 준비를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며느리는 마치 한 씨의 딸처럼 자기 방 외에는 집안일을 하지 않았고 한 씨가 저녁밥 차리는 것을 어느 순간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한 씨는 집에 오면 마음 편하게 쉬어야 하는데 이날 이후 불안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또 며느리가 자기 친구들 불러 파티를 하진 않을지 불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아들 내외가 이제 곧 나갈 테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러 드디어 아들과 며느리가 전셋집을 구해 한 씨의 집에서 나갔습니다. 한 씨는 내심 서운했지만 그래도 혼자가 편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이후 자식도 낳았고 한 씨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 씨는 그런 큰아들의 집에 자주 찾아갔습니다.
며느리를 어느 순간 진짜 딸처럼 생각해 반찬도 가져다주고 청소도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그런 한씨를 반기더니 점점 한씨가 집에 올 때마다 싫어하는 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맘쯤 안싸돈이 아들 집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안싸돈이 이사 온 후로 아들 내외의 집에 와서 청소와 반찬 그리고 손주도 대신 돌봐준다고 했습니다. 이제 한씨보다는 자기가 편한 친정엄마가 집에서 대신 집안일을 해주니 며느리는 더 이상 한씨가 필요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아들과 며느리는 한씨가 가져다주는 반찬들을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장모님이 근처로 이사 오셔서 먹을 거랑 청소도 다 해주세요. 이제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엄마 집 가끔 찾아갈게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더니 원래 한씨가 하던 일들을 앞으로 안싸돈이 한다고 하니 한씨는 서운했습니다. 엄마가 해준 반찬이 맛이 없었니? 굳이 왜 사돈 내가 해다 준 반찬을 먹겠다는 거야? 그게 아들은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와이프가 자기 친정 엄마가 더 편한가 봐요. 저보다는 와이프가 집에 있는 시간이 긴데 아무래도 엄마보다는 장모님이 있는 게 더 낫죠. 한씨는 처음 듣는 며느리의 속마음에 씁쓸했습니다. 아들이 하는 말이 마치 이제 필요 없으니 아예 찾아오지 말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그리웠던 한씨는 집안의 살림을 하나씩 챙겨준다는 명목으로 아들의 집을 계속 찾아갔습니다. 어떤 날은 휴지를 들고 가고 어떤 날은 고춧가루를 들고 가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점점 싫은 티를 심하게 내며 한씨가 와도 인사조차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씨가 올 때마다 한숨을 내리시며 불편하다는 신호를 계속 내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불편해하자 안사돈도 점점 한씨가 집에 왔을 때 같이 불편한 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씨는 그런 며느리가 참 괘씸했습니다. 예전에 며느리가 한씨 집에서 살 때 한씨도 며느리가 불편했지만 티를 하나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한씨의 집을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친구들도 초대했습니다.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자기 집에 시어머니가 오자 마음에 안 들었던지 한씨에게 계속 눈치를 줬습니다. 하지만 한씨는 그런 며느리가 괘씸해서 계속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한씨는 며느리 눈치는 더 이상 보지 않고 아들과 손주를 챙겼습니다. 이후 며느리가 아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아들은 점점 며느리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태도에 한씨는 아들 집에 방문하는 빈도를 줄여야 했습니다. 한씨는 아들 집에 2달에 한 번 가는 거는 그래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한씨의 생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씨가 아예 집에 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오니 며느리는 아들을 꼬드겨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그렇게 아들 내외는 한씨 모르게 이사를 갔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절대 한씨에게 이사한 주소를 알려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한씨가 아들에게 어디로 이사 갔는지 물어도 아들은 얼버무리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이렇게 주소까지 말하면 안 되나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잡혀 사는지 아들은 며느리 말이면 다 따랐습니다. 그렇게 한씨는 아들의 집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후 특산품을 보내주겠다고 주소를 알려달라고 해도 괜찮다고 안 먹겠다고 말하며 집 주소를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씨는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언니에게 토로했습니다. 한씨의 언니는 한씨의 말을 듣고 당장 아들을 찾아가서 한 소리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사는 곳을 알 수가 없어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언니는 한씨에게 등본을 발급받으면 주소를 알 수 있지 않냐고 조언했습니다.
한씨는 아들 사는 집 알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한씨는 일단 주소는 알아놓자는 생각에 동사무소를 찾아가 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한씨는 아들에게 인터넷으로 물건 부르는 법을 물어보려고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한씨가 보낸 카톡을 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전화를 했는데 아들과 며느리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한씨는 걱정이 되어 당장 등본에 나온 아들의 집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이날은 무더운 일요일이었는데 한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아들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배를 눌렀지만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재차 눌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자 한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냥 돌아가기는 아쉬워 혹시 몰라 비밀번호로 아들 생일을 눌러봤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는 생각으로 손주의 생일을 눌렀는데 순간 띠리릭 하며 문이 열렸습니다. 한씨는 비밀번호를 맞췄다는 기쁨도 잠시 문을 열자마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한씨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너 집에 있으면서 왜 문을 안 열어줘?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등본 뗄 일이 있었는데 거기 이 주소가 나오길래. 그러고는 한씨가 더우니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아들이 막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찾아오는 거 주거 침입이에요. 주거 침입죄는 가족 간에도 충분히 성립될 수 있는 거 모르셨죠? 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니? 너 연락이 안 되니 걱정돼서 찾아온 거야. 그냥 전화를 하시죠. 전화를 안 받으니 찾아온 거 아니냐? 이제 주소도 아셨으니 자꾸 찾아오시게요? 저희 이러는 거 불편해요. 너네 집에 잠깐 와서 차 한잔 하는 것도 싫은 거냐? 자고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꾸 연락도 안 하고 오시는 게 저희가 불편해서 그렇죠. 너네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집 연락 안 하고 갔던 적 딱 한 번이었다. 그 한 번이 싫어서 이사까지 간 거야? 내가 너네 집 주소 아는 게 그렇게 싫어? 한씨는 말을 하면서도 비참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얼굴을 잔뜩 찡그리며 아내가 오기 전에 얼른 가라고 재차 말했습니다. 한씨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한씨는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둘째 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둘째 딸은 그런 한씨를 달래며 그냥 거기 다시는 가지 말고 큰오빠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씨는 딸과 언니의 말대로 원래 자식들 공평하게 주기로 했던 재산 중 큰아들에게 줄 재산을 그냥 자기가 쓰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씨는 그렇게 큰아들에게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씨에게 큰아들이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들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아무래도 전세금으로 다른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보다 투자하는 게 좋겠다며 그렇게 하게 되면 당장 돈이 없으니 예전처럼 한씨의 집에서 좀 머물러도 되겠냐는 말이었습니다. 한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아들 내외가 독립하면서 나가기 전에 언제 다시 한씨의 집으로 돌아올지 모르니 방은 비워두고 짐들도 그대로 놔두라고 했습니다. 한씨는 그렇게 방 2개를 없는 방이라 생각하고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비워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집에 갔다가 쫓겨난 이후로 한씨 할머니는 그 방에 있는 아들 며느리의 짐부터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한쪽 방은 할머니가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방으로 꾸며놨고 한쪽은 창고처럼 사용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 며느리를 한씨 집에 들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들은 당연히 엄마가 좋다고 할 줄 알았는데 거절당하자 당황했습니다. 아니 엄마, 우리가 가면 손주도 매일 볼 수 있는데 싫다고요? 이미 너네가 쓰던 방에 있던 짐들 다 버리고 내 취미방이랑 창고로 만들었다. 너네 와도 방이 없으니 그냥 오지 말거라. 와이프랑 이미 얘기 다 끝냈어요. 방이야 다시 정리하면 되잖아요.
저희 한 달 있다가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런 뻔뻔한 아들의 말에 한씨는 참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내 집이 니네 집이니? 맘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게. 내가 니네 집 주소 아는 것조차 싫어하면서 내 집 올 때는 통보하는 거야? 너넨 이 애미한테 상처를 줬고 난 이미 너네한테 마음이 떠났다. 그리고 내 재산은 너네한테 한 푼도 안 물려줄 거니까 이것도 알고 있어라. 네? 갑자기 왜 그래요, 엄마? 엄마한테 주소 알려주지 말라는 건 와이프 의견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와이프 말 안 들으면 싸움만 날 게 뻔하잖아요. 한씨는 머저리 같은 아들에게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무튼 내 집에 올 생각 절대 하지 마라. 비밀번호도 바꿨고 문 열어줄 생각도 없다. 엄마, 손주 안 보고 싶어요? 큰아들은 필살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한씨는 이미 아들 며느리가 그걸로 협박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이미 손주 안 보는 걸 각오한 상태였습니다. 그래, 손주도 안 보고 너네도 더 이상 안 볼란다. 그렇게 한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편 한씨의 막내 아들은 아직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공부를 하는지 연애를 하는지 합격 소식은 아직까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씨는 이런 막내 아들에게 지원하던 용돈도 끊어버렸습니다. 막내 아들은 갑자기 왜 그러냐며 노발대발했지만 한씨는 큰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단호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한씨는 좀 더 생활비가 여유로워졌습니다. 그걸로 그간 즐기지 못했던 취미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한테 병원 간다는 소리도 안 하고 혼자 병원 가서 진료 잘 받고 좋은 찜질방에 가서 마사지도 받고 맛난 것도 많이 사 먹었습니다. 가방에 책 한 권 넣고 다니면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보거나 쇼핑센터에 가서 입을 옷도 골랐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끔 호텔도 예약해서 하룻밤을 묵기도 했습니다. 한씨는 자신이 이렇게 호기심이 많은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자식들에게서 벗어나 자기의 삶에 집중하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외롭지 않냐는 둘째 딸의 질문에는 세상 구경하는 게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다고 답하며 자기는 사람 친구보다는 동물, 식물이 다 친구라며 이제는 동물들, 식물들이 좋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한씨는 가끔은 언니와 놀러도 다니고 혼자서도 집에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며 남은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한영욱 할머니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씨는 자식 내외가 자기 집에서 살겠다는 말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흔쾌히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가 자기 집처럼 편하게 생활하라고 배려해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는 상황이 뒤바뀌자 한씨를 집에 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사까지 가서 주소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씨의 입장에서는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식들 결혼한 집에 이유 없이 수시로 찾아가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지만 남도 아니고 가끔은 자식들 집에 가서 손주도 보고 차도 한 잔 마시고 오는 것이 크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자식들이 내 집에도 함부로 못 오게 하고 내가 자식들 집에도 굳이 찾아가지 않으면서 서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식들 다 컸으면 한씨 할머니처럼 우리 부모님 자신의 삶을 보다 즐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오늘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의 사연을 한 번 더 들으시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